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던 우리 양시장 그래도 빨간불 지켜내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사우디가 유가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유가가 급등했고 이에 우리 시장도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원유 감산이 불투명하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한 주를 마무리했다는 점이 조금은 희망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요. 특별히 이렇게 힘든 1분기 보낸 여러분들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도움 드리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강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에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할 이지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나오시고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1시간 동안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오늘 어떤 내용들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시간적 여유를 이제 좀 갖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고요. 그럼 그 시장에 이제 맞는 이제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이제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투자 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는 이제 10분 정도라는 좀 제한된 시간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이 정보를 전달하기가 좀 급급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금요일장 오후고 어떻게 보면 내일 당장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거든요. 한 번쯤 이번 시장을 되돌아보면서 좀 심층적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다음 주에 내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좀 접근해야 되겠는지 바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딱 마지막으로 랩업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막간에 이 10분간의 투자 팁 들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도 아쉬워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1시간 내내 준비해뒀으니까요. 끝까지 알찬 내용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외에도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는 거 아시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챙겨가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 이외에도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번 주 투자 전략부터 짚어주신다고요? 네, 바로 이제 시장 상황부터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딱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실 지금 초유의 사태다 그렇죠.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롯된 이 전체적인 시장 혹은 사회 전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이 주식시장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해 보기 위해서 이전에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생긴 이래로 가져왔던 대공황부터 시장의 급락기 시기를 계속해서 리뷰를 좀 해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초유의 사태는 없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전의 사례를 참고를 좀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증시에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전제를 해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애널리스트 혹은 전문가 혹은 전문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오면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제가 받는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전화를 키면 대부분의 아는 지인이나 혹은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딱 2가지를 물어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예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난 3월에 저점이 바닥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거죠. 이 부분이 첫 번째 물음이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냐 안 되냐 바닥이냐 아니냐 삼성전자 사도 되냐 안 되냐 이 2가지를 정말 귀에 어쩌면 못이 박힐 정도로 지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제가 이 시간 마지막에 딱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굉장히 궁금하시죠? 정확한 해답은 안 되더라도 지금에서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시장을 살펴보려면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 시장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는 지금 현재 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정점으로 해서 미국이나 우리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중국은 조금 예외지만 대부분 이제 거의 증시의 흐름이 동일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증시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달러에 연동돼서 지금 모든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증시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번 주 한 주는 지금 보시면은 일정 부분 등락이 좀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급락을 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급반등이 나왔고요. 급반등 이후에 이번 주는 시장이 이제 소강 상태에 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거를 기술적으로 이제 수렴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 변동성은 지금 현재 하방으로 확대된 부분이 좀 줄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구간이 좀 무서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느낌으로는 뭐냐면, 과연 이제 이 반락과 하락과 반등 이후에 대반등이냐 혹은 상승 전환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 수렴 구간 이후에 이제 결정 좀 지어야 될 때다 그렇죠. 근데 이번 주 한 주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이번 주에 위기가 좀 있었죠. 뭐냐면 고용 지표라든지 특히 이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 저는 지난주부터 좀 우려를 했거든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얼마나 나올 거냐 했을 때 뭐 300만 건이다. 뭐 300만 건 넘는다. 지난주에 이제 이 의견이 나왔을 때 사실 초반에 300만 건이라고 했을 때 설마라는 부분을 했죠.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도 뭐 끼케발 70만 건 넘어가진 않았거든요. 60만 건대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300만 건에 지난주 300만 건이 나왔고, 올해는, 이번 주는 660만 건이 좀 넘게 나왔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만 1000만 명입니다. 이 수치는 어느 정도 수준에 감안해 볼 수 있냐면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대공황 때와 거의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부분이 좀 나왔는데 문제는 근데 시장은 안 움직였다는 거죠.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을 때 안 움직였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부분은 뭐냐면 시장이 또 급등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 이후에 지금 이번 주에 신규 경기 부양책이 좀 나왔죠. 특히 이제 미 국채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뭐 융통해 준다는 이런 부분이나 물론 중국의 신뢰는 지표를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제조 PMI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든지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날 또 급락했다 그랬죠. 4% 급락하면서 오히려 좋은 호재가 나왔을 때는 급락을 했고 굉장히 큰 악재가 나왔을 때는 급락을 할 줄 알았는데 또 버텼다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금융위기 때 우리가 이런 경험을 좀 했었죠. 전형적인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하락 중에 변동성 장세에서 악재가 나오면은 상승을 하고 호재가 나오면은 오히려 더 하락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미 이제 금융위기 때 충분히 경험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은 그렇게 특이하지는 않다. 다만 아직도 그런 호재나 악재에 의해서 주가에 반영돼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하락장에서의 변동성장을 경험해보지 못하셨거나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엇박자 투자라는 말이 추세를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는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수렴 구간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한 주를 마감했을 때 주봉의 형태로 좀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이제 이게 지금 주봉의 형태인데 하락을 보시면 겁난다 그렇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고 반등은 나왔다라고 지금 생각은 들지만 사실 반등을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큰 폭의 반등이 나온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미국장이 이제 오늘 어떻게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양봉 마감을 주봉으로 좀 해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방향성 모색을 좀 해야 되는 시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전체적인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보시면서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하락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거래량들이 많이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등했을 때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고 수렴하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더 줄어든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지표 발표라든지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혹은 고용지표 악화라는 부분, 악재가 호재가 혼재돼서 나왔는데도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에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안 한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착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이미 하락이 어느 정도 깊어진 상태에서 방향성 모색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도취가 돼가지고
급등이냐 급락이냐 부분을 이미 논의하기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의 주요 주체들이 이번 주에 참가하지 않고 관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의 주체들이 참가하지 않고 관망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상승이나 하락을 논의하는 건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줄면서 지금 현재는 수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뭡니까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다음 주에 이게 오르냐 내리냐 부분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 악재와 호재가 반영이 안 될 때 우리가 금융위기 때 보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 호재가 반영되지 않고 악재가 반영되지 않는 시기가 지나면 또다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변동성이 위냐 아래냐를 지금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상황이 그렇게 지금 현재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미국 시장은 급락 이후에 반등 이후에 지금은 수렴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방향성을 좀 모색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악재와 호재가 나왔는데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요런 거 정도를 이제 기억하고 우리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놓고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모양은 이제 미국 시장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사실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더 내재된 부분, 폭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이제 기술적으로 잠깐 보면 우리 시장도 너무 급락을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급락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 2월 달에 2200에 있던 지수가 지금 이제 1400까지 내려왔으니까 굉장히 급락을 했고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궁금해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지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금융위기 때를 비교해 보면 굳이 저 자리를 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시장과 똑같이 우리 시장도 이렇게 일정 구간 내에서 이번 주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1650 정도에서 1750 사이 한 100포인트를 넣고 아래 위로 계속해서 등락을 거치고 있다. 수렴을 하고 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죠. 뭐냐면 미국 시장은 하락과 등락을 거치면서 거래량이 이후에 줄면서 수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어때요? 이제 우려선을 보면 요거다 그렇죠. 하락할 때만큼 지금 현재 이 수렴 구간에서 거래량이 더 크게 나오고 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좁은 구간에서 거래량이 하락할 때보다 더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 여기서 손바뀜이 많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성이 나왔을 때 그 방향성이 미국 시장보다도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무섭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게 이제 다행히 상승 쪽이면 좋겠는데 하락 쪽이면은 우리 시장은 저점을 한 번 더 공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거래량으로 확인을 해봐도 수렴 구간에서 특이하게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온다 그렇죠. 사실 이런 경우는 기술적인 분석에서 흔하진 않거든요. 등락이 나올 때 거래량이 늘다가 행보가 들어올 때 거래량이 주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역으로 등락이 나올 때보다 행보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더 크게 늘어난다.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좀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다행히 이제 윗방향이면 좋겠지만 사실 제가 또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하락장에서 보시면은, 우리 하방 쪽에도 굉장히 베팅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ETF와 관련된 상품에서 보시면은 개인이 투자한 상품들 제가 이제 다른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보시면은 ETF 물량도 상당하고 특히 선물 ETF 하방 쪽으로 베팅하시는 분들도 전체 베팅 종목 순에서 3위에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양방향 쪽으로 지금 다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장도 일정 부분 안에서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번 한 주는 이 수렴 구간에서 지금 멈춰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구간 이후의 변동성은 거래량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보다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반드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되겠다. 저런 부분은 약간은 좀 무섭게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한 주간의 이제 수급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주요 섹터 흐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번 일주일간의
섹터별 흐름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보면 등락이 지난주나 지지난주처럼 큰 폭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고만고만한데 우리가 이제 관심 갖게 봐야 되는 의약품 관련된 부분, 의약품과 관련된 부분은 역시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역시 이번 하락동에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외국이나 기관 동시에 매수를 했고 좀 강한 부분을 좀 보였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1%대 안에서 아래 위로 좀 움직인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큰 부분은 없고 전기전자 업종도 지금 보시면은 IT 업종도 보합권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좀 외국인과 기관에 좀 공격을 받고 있고 그 외의 섹터들은 지금 보시면 대부분 1% 이상의 상승이나 1% 미만의 등락에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는 사실 수렴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게 맞다. 그렇죠. 섹터별로 봐도 특별하게 급등락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섹터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섹터가 10% 급등 혹은 10% 급락을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좀 보여줬죠. 그런 부분에 비하면은 조금은 이번 한 주는 좀 평온한 한 주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좀 보시면은 여전히 지금 현재 조금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은 수급에 이제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한 주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개인 투자가는 여전히 매수를 많이 했다죠. 이번 한 주간에도 지금 보시면 코피 시장에서 뭐 2조 7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이 조금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더니 4,900억, 5천억 정도 매도를 좀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수급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제 공매도 잔고인데요. 대차 잔고입니다. 이 대차 잔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생각하면 돼요. 왜 대차 잔고를 좀 보셔야 되냐면 사실 우리 시장은 이 공매도가 실물 증권을 빌려와야지만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그렇죠. 호흡 주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제 대차 잔고와 직관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먼저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대차 잔고를 좀 보시면은 3월 초에 공매도를 금지하기 직전까지 어떻게 보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3월 달에 바닥을 잡고 반등 주는 구간에서 보면 대차 잔고가 굉장히 큰 폭의 감소를 했죠. 어떻게 보면 지금 1월 달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던 대차 잔고 수준까지 거의 다 감소를 했습니다. 이 종합 주가 지수인데 한 가지 더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코스닥 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코스닥 시장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자 코스피 시장도 감소의 폭이 컸는데 코스닥 시장 같으면 지금 3월 초에 이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보시면은 오히려 이전 수준보다 대차 잔고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사실 이제 이게 하나의 희망이자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차 잔고가 줄다 공매도가 쇼커버링 됐다. 공매도를 청산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방 쪽으로 보던 세력들이 더 이상 하방으로 밀지 않는다. 어느 정도 청산했다라는 점에서 희망적인 멘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냐면 사실 보신 것처럼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보신 것처럼 대차 잔고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하방 쪽으로 수익을 내는 쪽에서 굉장히 이익 실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이런 공매도 우리가 항상 지금 얘기했잖아요. 공매도 세력이 하방 쪽으로 너무 밀면서 주가가 더 크게 내려간다.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금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금지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이만큼 환매를 하면서 굉장히 대차 잔고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좋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체적으로 공매도가 최근에 한 3월 초부터 해서 한 1개월 가까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는데 이 기간 동안 수급을 볼게요. 수급을 다시 보겠습니다. 수급을 다시 보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자 공매도가 저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대차 잔고가 줄었으니까 어쨌든 물론 거기는 ETF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량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매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았을 거고 그 물량들이 이만큼 줄었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한 달 동안 13조 5천억 정도의 매도가 잡혀 있고 개인들은 13조 정도 매수했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공매도가 저만큼 줄면 외국인들이 여기 매수에 잡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매도를 판매하면 쇼크버링이 되고 매도했던 물량을 매수해야지만 쇼크버링이 되니까 매수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저만큼 줄었을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공매도 쇼크버링을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매도가 이만큼 잡혔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이제 언론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공매도 쇼크버링에 대해서 저만큼 쇼크버링을 해서 매수 물량이 잡혔는데 불구하고 그 물량을 뛰어넘는 매도 물량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단순하게 지금 상황에서 하방 쪽에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내리꽂는 외국인들의 물량만 주택에 관심되는 게 아니라 그 물량을 훨씬 뛰어넘는 장기, 중기 물량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쇼크버링 물량을 이 장기 물량들이 매도 물량들이 압도를 하면서 그 많은 공매도 쇼크버링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물론 개인들이 매수해서 시장에 올라가고 지금 동학 개미 운동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냉정하게 지금 현실을 봐야 될 거는 공매도 쇼크버링이 보통 저만큼 나오고 했을 때는 시장이 급등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매수로 많이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저 정도 공매도 쇼크버링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저 정도 매도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장기 물량이나 중기 이상의 펀드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하게 지금 개인 매수 물량을 가지고 동학 개미 운동이나 혹은 시세가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은 저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소수 의견을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시장의 바닥을 잡을 때 급반등을 예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공매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저 부분이 쇼크버링 들어왔을 때 우리 시장이 바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이룰 것이고 외국인들은 그 쇼크버링 물량의 프로그램 물량을 활용해서 시장을 들어올릴 것이다라는 가정을 우리가 이전에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가정이 통하지 않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초유의 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집중하는 첫 시간인데 지금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좀 쉽게 동학 개미 운동 정도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한 번쯤 꼭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수급의 부분은 예전에는 저도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어차피 외국인들은 기기적으로 팔고 또 기기적으로 산다.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공매도 쇼크버링 물량을 좀 보면서 조금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은 오늘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우리 시장이나 일주일 정도 수렴 구간에 들어와 있으면서 단순하게 수급의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을 공매도 쇼크버링 물량과 지금 외국인 물량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위기 상황을 좀 가지고 너무 쉽게 지금 주식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이제 마지막 랩업을 해보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 한 주는 굉장히 수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 없이 우리 시장은 1650에서 한 750 정도 100포인트 정도를 놓고 제한되는 흐름을 보였고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호재와 악재를 모두 반영하지 않는 수렴 구간에서 딱 일정하게 흐름을 해서 큰 호재와 큰 악재를 다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다음 주 정도에 넘어가면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내 거래량으로 보면 오히려 수렴 구간의 거래량이 이전에 하락 구간의 거래량을 넘어서면서 변동폭이 미국보다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럼 시장 상황이 이렇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투자 전략 이제 4가지 정도 제가 다음 주에 우리가 너무 길게 잡지 말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매도 쇼크버링 단기 종목을 접근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된다. 제가 지지난주에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공매도 쇼크버링 들어온 종목을 노리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한 주간을 보시면은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섹터의 종목들이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반등을 주지 못했던 종목들이 정부의 구제책과 맞물리면서 공매도 쇼크버링과 맞물리면서 예를 든다면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이 큰 폭으로 중간중간 뛰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단기 투자자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공매도 쇼크버링 나오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노리자 했는데 좀 전에 차트를 보셨죠. 대차장국 어때요? 이미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공매도 쇼크버링이
특별히 더 많이 나올 종목이 많지는 않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공매도 초코링이 들어온 종목을 들어가서 단기간 노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고 오히려 지난 한 주, 이번 주까지 시세 탄력이 크게 났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들어가면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주도주가 좀 뛸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제 4월 달에 들어왔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1, 2, 3월 달 1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는 시즌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실적과 연관되어 있는 주도주 쪽으로 좀 더 매기가 옮겨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낙폭이 가됐던 종목들에 대한 접근은 이번 주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에는 낙폭이 가됐던 공매도 쇼크홀딩 종목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1번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략 한번 볼게요. 그다음 이제 테마주인데, 자, 요 얘기는 제가 이제 안 드릴 수가 없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테마주가 하루에 이제 몇 가지가 형성될까요?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됐다가 제가 뭐 낮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평균 한 15가지에서 한 20가지가 넘는, 어쩔 때는 한 30가지 정도 테마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정말 테마의 꽃이라고 할 만큼 지금 테마주가 극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테마주가 극승을 부릴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유는 단 하나죠. 하락 동안에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싶은 개인들의 심리를 자꾸 자극한다 그렇죠. 특히 대형주라 해도 이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에서는 어때요? 하루에 10%, 20% 그냥 움직였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5% 정도 움직이는 거는 성에 차지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잘 활용해서 뭡니까? 테마를 운영하는 쪽에서 지금은 테마를 굉장히 극성적으로 개인들을 몰아넣고 있다 그렇죠. 근데 또 어때요? 하락할 때 이미 내 계좌가 30%, 40%, 50% 정도 지금 손실이 나 있는데 이걸 당장 이제 복구를 하려니까 어때요? 접근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유혹하는데. 근데 지금 유혹하는데 테마주의 특징은 뭡니까? 지금 현재 하루에 테마주의 특징은 뭐냐면 하루에도 20가지, 30가지 테마가 저도 이거 정리해서 방송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낮에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한 17개, 18개 넘어가게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이거를 방송에서 내가 30가지 다 얘기하기도 어렵고, 짧은 시간에. 어차피 정리하기도 어렵고, 또 시세 연속성도 없어요. 뭐냐면, 테마는 많이 형성되는데 주로 당일날 다 끝납니다. 한 80% 이상의 당일날 다 끝나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1박 2일. 그러니까 테마가 지금 형성되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길어봐야 1박 2일 안 가요. 근데 잘 보자고요. 뭐냐면, 테마는 제가 이제 길목지키기를 항상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길목지키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뉴스가 나올 때 산다 그렇죠. 거래량이 길목지키기 될 게 아니고, 뉴스가 빵 나올 때 이제 여기 산다 그렇죠. 1박 2일 가니까 여기가 뭡니까? 고점이다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테마주는 뭡니까? 접근하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 고점에 산다 그렇죠. 다음날 하루 더 볼 수 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1박 2일 다음날 거의 시세가 꺾여버리니까 어때요? 하락할 때 내 계좌가 30, 40% 수익 손실 나고 테마주에 들어가지고 또 30, 40% 손실 나고 이런 분들이 죄송하지만 태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위험한 구간에 들어왔고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어려운 계좌가 일수록 테마주에 접근하는 빈도가 높으니까 어때요? 더 밀어넣는다 그렇죠. 테마주에 우리 개인들을. 테마주에 들어가시면 수익 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의 아주 뛰어난 기술적 분석 가능하신 분들 위주다 그렇죠.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단기 매매 왜 안 하시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기 매매는 합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시장이 너무 급락할 때 안 해요. 그런데 하지 않는 거죠. 테마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한테 자꾸 많이 물어보시는데 단기 매매는 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테마주 거래는 하지 않는다. 이게 저의 이제 정확한 매매 방법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든다면 사모라든지 뷰옥스라는 종목이라든지 오늘은 KG 이니시스 어제 사서 매도를 하고 이런 단기 종목 거래를 합니다. 물론 다 청산을 했죠. 시장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단기주 매매는 괜찮지만 테마주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보고 길목을 안 지키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꽤 있는데 저는 길목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마주는 아예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냥 조금 퍼센테이지 낮더라도 단기 매매 다른 거 이런 종목들도 요즘에 어때요? 10% 그냥 우습게 나잖아요. 요런 매매는 괜찮지만 지금 현재 테마주에 몰리는 건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테마주라는 건 시기가 있거든요. 시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 변동성이 확대됐다가 줄어들어서 개인들의 욕구가 클 때와
또 이 실적 시즌이 오기 전에 잠깐 요때가 테마주에 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4월 달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 시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섹터 종목도 실적이 안 좋은 건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도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그 중에서 이제 공기락으로 시세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수렴 구간에서 테마주를 노렸지만 지금부터는 다시 뭡니까? 실적 시즌이 나오면서 또다시 주도주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실적이 좋은 종목의 얘기가 나올 거고 그다음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또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테마는 뭡니까? 이제 또 사그라들 시기가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테마주의 접근은 이번 주까지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엇박자 매매입니다. 제가 보통 때는 계속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냐면, 전날에 미국장이 올랐다는 거죠. 4% 급등했다. 미국장이 4% 급등했다. 오늘 장에 사야지 하면 우리 시장 내려가죠. 전날 미국 시장이 4% 내렸다. 마이너스 4% 했다. 큰 폭으로 내렸네. 불안한데 주식을 팔까 하면 우리 시장은 올라가죠.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 변동성 매매에서는 엇박자 매매고 특히 우리가 이 금융위기 때도 좀 느끼는 부분인데 뭐냐면 보통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 지수를 따라가지만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우리 아시아 증시가 한 발 빨리 갑니다. 그게 뭐냐면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파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전에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시장이었고 주식 옵션 관련, 우리나라로만 ESW 관련된 부분은 홍콩 시장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이 파생과 관련된 쪽의 시장을 따라가는 경향인데 그게 우리나라와 홍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변동성이 큰 위기 상황에서 보면 어떠냐면 미국 시장보다 한 발 앞서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르면 미국 시장이 올라서 우리나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홍콩 시장이 오르면 그날 미국 시장도 오르고 우리나라 홍콩 시장이 내려가면 그다음 미국 시장 내려가는 형태로 이 시장의 선호가 좀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어떨 때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하락장에서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미국 장이 올라서 따라가고 내렸다고 해서 투매에 동참하고 하면 어때요? 계속해서 엇박자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시장이 큰 폭 떨어졌을 때 오히려 그날 매수를 좀 본다든지 혹은 미국 장이 올랐을 때는 추격 매수를 안 한다든지 오히려 이런 매매가 조금 더 실용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평소와 다르게 추세를 추종할 게 아니고 변동성이 좀 확대된 장에서는 엇박자로 들어가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섹터를 좀 보셔야 될 그 부분은 뭐냐면 길게 보지 말고 지금 당장에서 좀 유익 있게 볼 수 있는 섹터는 뭐냐면 첫 번째는 5G입니다. 요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경기 부양책 일본에서 5G를 강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급락장에서 5G가 잘 안 밀리죠.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겠다라는 부분은 5G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급락장에서 선방했던 부분이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 바이오 섹터에서도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종목들이 선방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셀트리온 계열 삼형제는 코로나19와 연관된 부분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에서 일단 배제를 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혹은 다른 바이오 시밀러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사항으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조금은 담아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죠. 지금 이제 4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1월과 3월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당장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분명히 모든 섹터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중에는 좋아지는 섹터도 있다는 거죠. 반도체가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 나오죠. 그 다음 택배와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코로나19에서 실적이 좋을 거죠. 여기에 전자결제와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실제가 좋을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섹터가 다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실적이 오히려 좋아진 섹터들이 있다 분명히 그렇죠. 종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선전했던 섹터들도 있다. 반도체 같이. 그럼 이런 종목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4월 달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이끌겠죠. 테마주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로 매기가 좀 옮겨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이런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우리가 좀 추격해가지고 주도를 좀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장에는 어떤 섹터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셨는데, 자 일단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0.2에서 0.5% 가량 지금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9시 반경에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70만 건이나 감소하는 수치로 확인이 됐고요. 또 실업률도 4.4%로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개장에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이지환 전문가의 투자 팁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이외에도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목록 나옵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계속해서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이제 투자 전략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투자 전략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우리 시장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팁이나 혹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3월 달에 바닥이냐 아니냐 이 부분과 지금 삼성전자를 사도 되냐 안 되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제가 그 삼성전자를 사도 되냐 안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30% 이상 단기간에 급락했을 때 그 다음 해의 고점이 급락 이전의 고점을 넘어가지 않은 예가 2000년대 이후에는 없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으면 사도 된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대부분 투자가들이 어떤 말씀을 드냐면, 그렇게 길게 들고 가는 투자라면 누가 모르겠냐라는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 지금 과연 롤링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데, 그 부분은 이제 해답을 많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자세하게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 삼성전자가 일단 어쨌든 간에 바닥이 나와야 우리 시장에 바닥이 나온다 그랬죠. 최근에 보면 이번 주에 좀 변화를 좀 느끼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아주 시장을 잘 캐치하시는 분들은 좀 느끼실 건데, 삼성전자 수급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랬죠. 뭐냐면 오늘도 많지는 않은데 삼성전자가 몇백만 주씩 계속 외국인이 매도하다가 오늘 보면 적지만 몇만 주라도 조금씩 사는 현상이 나온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를 뭐 하루에 1000만 주씩 매도를 하다가 오늘 예를 들어서 몇만 주 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5만 주 샀다는 거죠. 1000만 주씩 매도하다가 5만 주씩 사면 사실 뭐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그렇죠. 있지는 않다. 근데 이 안에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5만 주를 샀다면 이 안에는 어때요? 400만 주 매도로 들어오는 물량이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누군가 예를 들어서 뭐 한 450만 정도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매도 세력보다 매수 세력이 좀 많아졌다. 그러니까 물량은 적어도 뭡니까?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매도 세력보다 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디서 유추해 보냐면, 예전에 삼성전자 이제 우리가 30% 캡률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수시 조정까지 나오면서 제가 약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부분을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이제 그 부분 철회됐다. 그렇죠. 지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방침 정했고, 이거보다 먼저는 이제 ETF에서 삼성전자 30% 룰이 먼저 없어졌다. 그렇죠. 원래 이제 이전에 ETF 물량에서 삼성전자를 담으려면 30%가 넘어가면 삼성전자 선물을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시기에 직격탄이 됐죠. 뭐냐면 삼성전자 선물을 일단은 매수한 거를 매도로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물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뭐냐면 삼성전자 선물을 매도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선물을 매도하니까 뭡니까? 삼성전자 선물을 매도하니까 삼성전자 하락 속도가 가팔라진다 그러죠. 그런데 밑에서 사야 되는데, 대신에 그만큼 사야 되는데 시장이 어렵다 보고 삼성전자 급락하니까 뭔가 사는 쪽은 뭡니까? 딜레이를 하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 계속해서 6만 원, 5만 5천 원, 5만 원, 4만 5천 원 이렇게 내려오니까 조금 더 싸게 딜레이를 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겠는데라고 계속 어떻게 해요? 딜레이를 시켰다는 거죠. 딜레이 계속 뒤쪽으로 딜레이를 시켰는데, 지금 이제 뭡니까? 이제 사는 쪽이 생겼다라는 거죠.
사는 쪽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봤을 때 어떠냐면 삼성전자 ETF 선물을 연관해서 물량을 매도했던 쪽 혹은 30% 캡률에 물릴까봐 미리 매도했던 쪽이 이제 어느 정도 삼성전자 살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조금씩 많아지는 게 이제 이번 주에 조금씩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 이제 우리 시장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바닥이 되어야지만 우리 시장이 바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보여드렸던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이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시기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아시죠? 딱 금융위기 때입니다. 금융위기 때고, 이때 금융위기 때 뭡니까? 삼성전자 가격이 지금으로 이제 이미 환산된 가격입니다. 15,000원대에서 8,000원대니까 어떻게 해요? 거의 반토막이 났다. 그렇죠? 15,000원대에서 8,000원대니까 거의 45% 이상 급락했을 때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급락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급락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때 이제 한번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이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8,000원을 찍고 거의 11,000원까지니까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이 나왔죠. 자, 여기가 첫 번째인데, 여기가 그러면 바닥이냐 아니냐. 지금 이제 우리가 요 시점에 들어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줬던 요 시점인데, 비슷하다 그렇죠. 반등을 급락을 줬고 반등을 줬는데 여기 수렴에 들어와 있다 그렇죠. 지금하고 비슷합니까, 모양이? 비슷한데 수렴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다시 내려오는 거죠.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이런 거죠.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다시 밀려 내려가면 어때요? 이때 이제 굉장히 좀 곤란스러운 거죠. 어려운 거죠. 왜냐면 바닥이라 생각해서 여기서 이제 물량을 실었는데 다시 밀려 내려가니까 저점 깨질 것 같아서 여기서 손절 혹은 못 버티겠다라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의견이죠. 그렇게 했더니 다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반등이 또 나옵니까? 여기가 또 바닥인가? 그렇다면 여기가 바닥인가? 여기서 바닥을 다시 잡았는가? 두 번째 이제 바닥이 나오는 거죠. 바닥이 났다 싶은데 또 밀고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또 다시 밀고 올라오고, 또 다시 이제 밀고 올랐다가, 여기가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 해서 직전 고점까지 갔는데 또 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볼게요. 이제 어떤 현상이 오냐면, 여기 정도 오면 지칩니다. 개인 투자가보다. 지쳐요. 왜냐면 여기가 첫 번째 바닥일 줄 알고, 등락이 나왔던 부분 다시 밀려 내려갈 때 여기는 바닥이겠지 생각하죠. 또 밀렸다가 내려왔을 때 여기 정도는 바닥이겠지 생각하죠. 또 밀려 내려갔다가 또 밀려 내려갔다 여기는 바닥일까 생각하다가 또 밀려 지친 고점. 보기는 짧아 보이지만 이 등락의 가격이 작지는 않거든요. 좀 제가 좁혀서 보는 거지. 그럼 올라왔다 또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쯤 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오면 어떨까요? 어떤 현상이 올까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저 때는 이제 자포자기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시장에 지금 수급의 변화가 없다 그랬죠.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이 굉장히 엄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정도에 지금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 정도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 정도 가면 어떨까요? 한 5번 정도 흔들고 나면 여기 정도 가면 이제 수급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 여기 정도까지 밀고 지금 5번 바닥을 찍고 못 올라갔을 때 어떤 현상이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떨 것 같아요? 투매가 나옵니다. 투매가. 그래서 이 정도까지 밀고 내려가 버리면 결국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기하는 상태가 오고 이 포기하는 상태가 오면 어때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죠. 이거는 그냥 금융위기 때 사례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밀고 내려오면 지금 기간적으로 보면 한 10월 27일 날 저점을 잡고 지금 3월 달까지니까 몇 달입니까? 10월, 11월 한 5개월 넘는 기간 동안이죠.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바닥이 몇 번 나오냐면 한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바닥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나옵니다. 그러면 5개월 정도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한 달 반등을 줬는데 이 바닥이냐 아니냐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인데 여기가 바닥인 건 확인했죠. 여기보다 저점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바닥인 건 확인했지만 실제 이 바닥을 몇 번 정도 확인을 한다? 6번 정도 확인을 한다. 기간은 얼마나? 5개월 동안. 이때 삼성전자가 몇 프로 하는데 한 45%에서 50% 정도 하락했을 때 지금 한 40% 가까이 하락을 한번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식의 대응을 좀 해야 되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와 있는 요 구간인데 여기가 바닥인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저기가 바닥인 게? 여기가 바닥이면 내가 자신 있게 여기서 샀는데 5개월 동안 흔들 때 내가 버틸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한번. 그럼 결국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1번인 거죠. 저기가 바닥이다 하더라도 6번을 흔들어 버리면 5개월 동안 나는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정도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내가 지금 바닥권에서 집권했냐 아니냐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반등을 주는 고점권에서 전부 샀다면 분명히 저점까지 내려갈 때 뭡니까? 공포심에 또 손절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 구간이 지금 작아 보이지만 이 등락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려갈 때 4, 5%씩 내려가는 날이 이틀, 3일 연속 되는데 그러면 한 2, 3일 내려가면 10%도 금방 내려가 버리는데 저 구간을 찾기 쉽겠냐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제 저 구간에서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버틸 수 있을까요? 이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구간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도 되냐 안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제가 이제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기서 내가 100% 산다면 못 버틴다는 거죠. 왜? 지금 여기서 100% 사버리면 그래 11,000원, 12,000원 가격인데 다시 8,000원, 여기 8,000원대 다시 떨어지면 벌써 몇 % 하락이 되는 겁니까? 몰빵을 했을 경우에. 저도 다시 30% 이상 하락하잖아요. 내가 100% 몰빵해서 투자를 했는데 30% 하락하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욕심을 가지고 한 번에 진입을 하면 못 산다라는 게 정답이고요. 대신에 다른 방법이죠. 내가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10번에 나눠서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곳에서 사시든지 뭐 고점에서 사셨다고 치자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이렇게 고점권에서만 7번을 샀다 해도 버틸 수가 있죠. 나눠서 사면. 결국 만약에 내가 적어도 5회 이상 나눠서 샀다라고 하면 그 뒤에 이제 결과는 어떨까요? 그 뒤에 결과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뒤에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결과를 보고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급락을 하고 여기 정도에 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차트 모양도 비슷하죠. 여기서 과연 내가 이 구간에 흔드는 거를 버틸 수 있겠냐라는 부분. 첫 번째고. 내가 한 번에 몰빵을 투자를 했을 때 저 구간을 버틸 수 있냐는 부분과 내가 만약에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든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나 6번에 나눠서 샀다라면 이 구간에 버틸 수 있는 거죠. 평균 가격은 아마 이 선 정도 되겠죠. 아래에서 샀을 수도 있고 위에서 샀을 수도 있고 평균 가격은 이 가격인데 결국 내가 저 가격대에 샀다면 이 구간을 버틸 수 있고 결국 직전 고점에서 내가 올해 삼성전자 65,000원대 고점에 물려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가격대를 최고가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그럼 이제 과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저 시점에서 바닥이냐 아니냐, 삼성전자 사도 되냐 안 되냐는 순전히 이제 어떻게 투자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렇죠. 내가 이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해서 철저하게 기간을 가지고 적어도 저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구간을 분할로 인내를 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열매를 따실 수 있는 거고 저 구간에서 30% 40% 등락을 100% 올인해가 들어가시면은 못 버틴다는 거죠. 30% 하락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손절했는데 손절한 거기가 바닥. 이렇게 돼버린다 그렇죠. 이 부분을 한번 주말 동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는 이렇게 분할로 못 사겠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사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는 뭡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이미 바뀌어 있는 상태죠. 결국 나 외국인이 살 때 따라 사겠다라는 전략을 가지시면 저점권은 포기하고 그냥 눌려지는 이 구간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은 두 가지죠. 내가 바닥권에서 접근하시겠다라고 하면 저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혹은 여기가 눌림목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5회면 5회, 10회면 10회 분할로 사시면은 충분히 수익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고 만약에 그런 투자가 아니라면 어디까지 기다린다? 외국인의 수급이 바뀔 때 이 구간까지 기다리는 거죠.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구간에서 바닥이냐 아니냐 당장 내일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 부분을 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여기 갈 수 있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테마주 가지고 이틀 3일 왔다 갔다 하면 여기 가는 본전이 확보가 되겠냐라는 거죠.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과연 내가 이제 어느 쪽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계좌가 30% 40% 손실을 나 있는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셔야 되는지 한번 주말 동안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그동안 궁금해하셨을 내용인데요. 삼성전자 요즘 개인들이 정말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과연 사도 될까 아닐까 이런 부분들 오늘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지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알차게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내용들은요. 이지환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얻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